다음 페이지 갑니다. 12페이지. 자, 챕터 10도 제 설명만 잘 들으면 돼요.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근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심리의 내용 첫 번째 나오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가지 요건심리 먼저 합니다. 요건심리를 하면 청구의 요건을 갖췄는지. 자, 청구의 요건은 오늘 지금까지 한 것들 쭉 정리해봐요. 청구 요건이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할 때 요건. 여러분, 요 청구 요건이라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은 이 심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청구인 적격, 오늘 배운 거,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예? 뭐 위원회 이런 거 했었죠? 위원회. 관할위원회도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막 서울시 사건을 저 인천에다가 인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게 청구인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심리 알겠죠? 이가 지금 도대체가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청구한 거냐 딱 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혹시 피청구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청구 기간을 넘어서가지고 뭐 90일이 넘어서가지고 제출됐어. 그러면은 각하시킵니다. 각하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각하. 예, 각하. 대통령 각하할 때 그 각. 한자는 다르죠? 예. 각하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하자면 심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지? 다시 작성해와라. 이거죠? 예, 각하입니다. 다행히 요 요건심리 절차를 통과하면 드디어 본안심리로 들어갑니다. 본안심리라는 건 행정심판 청구인이 요 주장한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본안심리라고 하는 거야. 드디어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거 이렇게 구별되죠.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는요, 불고불리. 고자가 우리가 고한다 할 때 고자고, 리자는 뭐지? 다스릴 리자인가? 아무튼, 불고불리라는 것은요,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그치죠?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이게 불고불리입니다. 그냥 고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는다. 그 뜻이야.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장인데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두 가지를 받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하면 영업정지도 나오고 과징금, 돈도 내라는 거 나와. 근데 내가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억울하다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위원들은 이렇게 자료 검토하다 보면 다 알아요. 이건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박예준 씨, 당신 과징금 부과 처분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징금 부과 처분 부분도 다뤄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고불리야. 그죠? 내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립변경금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 5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위법하다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글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야, 500만 원은 너무 내가 보기에 작은데 당신 1000만 원 과징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원칙을 취한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 원칙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우리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예전에 형사소송법에도 뭐 불고불리 원칙이 있었어. 약식 명령 받았어. 내가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았어. 나 정식 재판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약식 명령이 뭔지 알아요? 약식 명령 5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벌금형. 정식 재판 열리지 않고 내가 검찰청 민원실에 가다 500만 원만 돈만 내면 이제 사건은 끝나버려요. 이 약식제도야, 약식제도. 약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억울하다. 정식 재판으로 다퉈보겠다. 정식 재판 청구하죠. 그럼 판사가 봤을 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옛날에는 500만 원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 옛날에. 그죠? 예, 약식명령. 그것도 분립변경금지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식명령 떨어지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이 법원의 부담이 크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싹 바꿨어. 분립변경금지 원칙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잘 판단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벌금형으로 약식 명령 내렸던 것이 나중에 징역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행정심판제도는 아직 이게 있어요. 네, 분립변경금지. 그리고 대심주의 보면 대심주의는 대항할 때 대자죠. 마주보고 하는 심판이다. 그거야 대심주의는 서로 공정하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기평등.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싸우는 사건이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도록 고려를 해야 돼. 이게 대심주의야. 이 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야지 어느 한쪽에다가 유리하게끔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죠. 이게 대심주의에 아무튼 뭐 직권심리주의 감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건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원래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이거는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하는 이러한 심판 절차에는요 전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변론주의라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알았죠? 누가? 당사자가. 이게 변론주의야. 모름지기 모든 심판은요 당사자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고 뭐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대체 판사나 심판위원들이 이걸 고려할 까닭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이게 변론주의야. 당연하죠 이거는. 그런데 행정사건은 뭐라고? 직권심리주의를 여기다 감히 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직권심리주의. 그러니까 변론주의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반대 개념이야. 직권은 뭐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하겠다 이거냐.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민사소송이라는 건요. 민사사건은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막 싸우죠. 만약에 채권자가 차용증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받아놔야 돼. 차용증. 만약에 채권자가 차용증을 법원에다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차용증 얘기를 하면 너 차용증 받았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오. 집에 가서. 안 기다려줍니다. 법원은. 알겠죠? 이게 변론주의야. 판사가 제출 안 하면 그만이야 그냥. 차용증이 제출 안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판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민사사건은요. 진실과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사건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얼마나 주장을 잘하고 증거를 잘 제출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게 변론주의야. 그리고 알아두세요. 변론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뭐 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주의인데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에 직권탐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재판이 어디인 줄 아세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막 증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재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형사재판이에요. 알았죠? 형사재판. 형사재판은요, 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막 불분명하고 그러면 직권으로 이거 가져와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재판은요, 지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곳이거든. 잘못하면 사형까지 언도가 될 수 있는 게 형사재판이야, 사형.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을 함부로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함부로 살인죄로 몰아서 사형 집행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그 중간 정도 돼요. 행정소송은 중간 정도 돼가지고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심리주의가 또 강하게 가미가 돼 있어. 그 뜻은 뭐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소송은 어때요? 스스로 이게 증거를 탐색할 수가 있다. 이런 거야. 그 이유는 바로 행정소송은요. 단순한 이 민사사건이 아니라 이건 그 행정이라는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거든. 예, 공익적 견지에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자, 서면으로 심사해요. 실제로 행정심판은 당사자 잘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9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서 돌려가면서 그냥 회의장에서 그냥 해결하고 말아. 이게 서면심리주의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구술심리주의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필요하면 당사자 불러가지고 하죠. 이게 소송과 다른 점인데, 소송은요, 철저하게 구술심리주의입니다. 알았죠? 당사자가 말로 해야 되는 게 원래 소송이에요. 소송은 서면심리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막 소송에서도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서면심리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도 말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그죠? 서면이 왔다 갔다 해서도. 자, 비공개주의. 원칙적으로 이제 비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뭐, 법원 재판과 달라요. 법원 소송은 이렇게 공개주의야. 방청도 다 허용이 돼요. 방청석에 일반인들 들어와서 다 재판 진행 과정 볼 수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런 거 없어. 외부인이 나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가시오. 그래, 나가시오. 비공개주의야.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에게 이 처분을 맡긴다는 뜻인데,
처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당사자 뜻이야. 그래서 당사자가 제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은 걸 막 행정심판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열어가지고 개최해가지고 행정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사자는요,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언제든지 이걸 종료시킬 수 있어요. 이걸 취하한다고 하죠. 이게 처분권주의야. 당사자가 지금 취하하는데 심판위원들이 이미 시작한 거니까 계속합시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처분권주의입니다.